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면 들린다고 끄덕끄덕 해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는 메리츠와즈 온라인 챌린지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 매니저 위하나라고 합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 대비 이론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은 손해보험과 재산보험 두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손해보험은 60점, 그리고 재산보험 60점 이상이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속도 괜찮으세요? 들으시기 불편함 없으시죠? 자,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렇게 교육에 참석하시다 보니까 조금은 지금 그 강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조금 인원수가 얼마 안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시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다 보면 쭉쭉 들어오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간단하게 제가 시험에 대해서 먼저 안내해 드리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손해보험과 재산보험 두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각각 60점 이상이시면 합격하실 수 있다. 자, 60점 이상이면 100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90점, 100점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65점, 70점만 내가 맞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지는 총 50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그 50문제 중에 1번부터 33번까지는 손해보험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18번부터 50번까지는 재산보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치채셨을까요? 18번부터 33번까지는 공통 영역으로서 손해보험과 재산보험 영역 모두의 점수가 합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각 한 문제당 3점씩 배점이 되기 때문에 손해보험에도 3점을 주고 공통에도 3점을 재산보험 영역에도 3점을 주는 효자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중점을 어디에다 둬야 된다? 공통 영역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18번 문제는 18번 문제만 유일하게 하나당 4점짜리 문제예요. 그래서 8점짜리 문제니까 18번 문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맞추셔야 한다라고 안내 드리고요. 시험 시간은 총 50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50분 안에 문제풀이와 답안지 마킹까지 끝내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제풀이는 40분 안에 다 마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답안지에 마킹을 하셔야지 50분 이후에는 답안지를 교체를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40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집에서 공부하실 때에도 모의고사 문제를 푸신다 그러면 40분 타임을 맞춰놓고 풀이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주셔야 한다라고 당부드리고요. 물 한 잔 마실게요, 여러분. 자, 저와 함께하는 이론 강의는 공통 영역을 시작으로 해서 18번에서 33번에 해당되는 영역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해보고요. 그 이후에 1번부터 17번에 해당되는 손해보험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34번부터 50번에 해당되는 재산보험 영역의 순으로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 날에는 모의고사를 2개 유형 정도 추출을 해서 저와 함께 같이 풀이해보는 과정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교재랑 문제집 받으시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되셨죠? 고민되신 분들 있으시죠? 자, 이 보험의 용어라는 것이 조금 어렵고 낯설기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저와 함께 이론 강의 들으시면서 용어 정의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포인트 알려드리는 부분 메모 잘 하시고, 그 이후에는 뭐 해야 될까요? 반복 학습하셔야겠죠. 자,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만 힘내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 제가 볼 때는 100% 합격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 모의고사 풀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지만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실제 그 시험지에도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그대로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만 열심히 풀어보시면 떨어지고 싶으셔도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저를 믿고 앞으로 며칠 동안만 내가 약속도 없고 내 주변에는 사람도 없다. 나는 절대 나가지 않는다.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학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열심히 도와드리고 응원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육생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공통 부분, 네, 이론 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눠드린 핵심 요약집을 준비를 하셔요. 핵심 요약집 찾으셨죠? 핵심 요약집 중에 중간 정도 넘어가면 제가 올려드린 페이지 공통사항이라는 파트 2 단락이 나올 거예요. 자, 찾으셨나요? 자, 제가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최대한 아껴드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메모 필수고요. 자, 오른손에는 볼펜 잡으시고요. 핵심 요약집 펼치시고, 자, 지금부터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공통 영역 첫 번째 파트는, 네, 모집 종사자의 이해, 네, 챕터고요. 내문항 출제가 될 거예요. 자, 22번부터 25번에 해당되는 문제, 내문항 여기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조금은 비중이 있는 단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험 모집의 정의. 자, 모집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저희가 모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하시면 메리츠화재에, 네, 근무하시는 모집 종사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험회사를 위해서 중개하고 대리하실 수 있는데, 자, 중개하는 자는 설계사와 중개사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리하는 자라고 하면 대리하는 자는 대리점만 해당이 된다. 첫 번째 기억하실 거는 이거예요. 자, 중개는 설계사, 중개사 다 가능하지만 대리는 누구만 가능하다? 대리점만 가능하다. 자, 그리고 중개하는 자, 설계사, 중개사는 말 그대로 회사와 계약자 사이에서 중개하는 역할만 하고 빠지기 때문에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리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를 대신해서 뭔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법률 효과를 가지고 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자, 아래에 보시면 법률 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발생된다. 두 번째 기억하실 거,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되지 않는 자는 설계사와 중개사에 해당되고 법률 효과를 가지고 가는 것은 대리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 설계사는 계약을 대리하는 자이다 라고 있는데 대리는 누구만 가능하다? 법률 효과를 다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리점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틀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대리점은 독립된 외부 조직이다 라고 했는데 독립적으로 중개하는 자는 중개사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설계사는 회사를 위해서 중개하는 게 설계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속된 설계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중개하는 자. 그래서 독립적으로 얘는 중개만 해요. 그래서 소속되지 않았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중개한다라고 하면 중개사가 답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법률 효과를 가지고 대리한다 그러면 뭐다? 대리점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 기억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험업법상 모집 종사자의 정의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랬네요. 자, 보험 설계사. 자,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그랬는데 대리는 누가 한다? 대리점이 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라고 했네요. 대리점은 뭐라고 나와야 된다? 대리하는 자라고 나와야 된다. 그리고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라고 했는데 설계사는 대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대리는 누구만 가능하다? 대리점만 가능하다. 그래서 설계사는 대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4번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네, 중독 이렇게 외워주세요. 헷갈리시면 중독 이렇게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자, 해서 정답은 네, 옳은 설명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충분히 숙지되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고
보험 모집이 불가능한 자가 있습니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자,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면 설계사가 될 거예요. 자, 설계사, 그리고 대리점, 중개사는 기본적으로 보험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이 되죠. 모집 종사자니까. 그 외에 보험회사의 임원과 직원 또한 네, 보험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당구장 표시 보시면 단, 보험회사의 임원 중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감사위원, 손해사정인 그랬는데 손해사정인 그리고 손해사정사라고도 하거든요. 뒤에 사자가 붙으신 임원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보험 모집이 불가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이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임원, 그리고 직원이다. 할 수 없는 사람은 뭐다? 임원들 중에서 사자가 붙은 애들이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찾으실 수 있으시겠죠? 자, 아래에 보시는 표가 있는데 이 초록색 표, 우리 권한과 등록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표를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집어넣나 고민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계사, 대리점, 그리고 중개사의 권한 및 우리가 등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설, 대, 중 순서대로 설, 대, 중 외워주셔요. 먼저. 자, 계약 체결권, 고지 의무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에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세 가지의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권리는 설계사와 중개사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 누구다? 대리점이다. 그래서 법률 효과를 가지고 간다. 법률 효과가 발생된다라고 하면 좀 전에 대리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세 가지 권리 다 가지고 있는 거 누구다? 대리점이다. 자, 보험회사와의 관계 보도록 할게요. 자, 설계사는 우리 메리츠 보험 설계사가 되면 메리츠에 소속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부 조직에 해당된다. 대리점은 우리가 대리점에 가서 근무를 하려면 회사와 해촉하고 말소까지 하고 나야지만 대리점으로 저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리점은 외부 조직이다라는 거고요. 중개사는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서 독립적으로 걔는 중개만 하는 일을 하는 것들이 중개사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외우실 때 내, 외, 독, 외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설, 대, 중, 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전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관계는 내부, 외부, 독립된 외부 조직이다. 내외, 독외 외워주시고요. 자, 등록을 할 때는 보시면 모두 다 설계사고 대리점이고 중개사고 모두 다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위탁 업무를 맡겨요. 근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설계사와 대리점은 손해보험협회에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중개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다 위탁을 한다? 얘네들은 금융감독원에 위탁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네, 금순으로 외운다. 그러면 설대중, 가위 동그라미 가위, 내외, 독외, 그리고 금으로 외워주시면 자, 이 표 우리 머릿속에 바로 집어넣으실 수 있다. 잠시 후에 쉬는 시간이 되면 이런 것도 꼭 철저히 복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대리점만 위 세 가지 권한, 체결권, 고지의무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을 다 가지고 있다. 기억하시고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집 종사자의 권한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모집 종사자의 권한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설계사는 계약 체결권 있으나 보험료 수령권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체결권 있나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자,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중개사는 계약 체결권 없으나 보험료 수령권은 있다라고 했는데 중개사도 세 가지 권리 다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수령권도 없다. 자, 3번. 설계사와 중개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있다라고 했는데 모두 다 가지고 있지 않더라. 자, 4번 보시면 보험대리점은 보험료 수령권과 고지의무 수령권이 있다. 네, 대리점은 세 가지 권리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4번이 여러분 정답에 해당되겠죠? 자, 이 문제 푸실 수 있으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설계사가 되면 등록 업무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 설계사들은 일사존속이라 그래서 한 회사에 전속으로 소속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어디에 소속될 거죠? 네,
대메리츠 화재에 소속이 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메리츠와 일사존속의 원칙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영위 종목별로는 생명보험 설계사와 손해보험 설계사 그리고 재산보험 설계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츠에 여러분들이 소속이 되면 손해보험 상품과 재산보험 상품을 모두 모집할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자, 유형별로 보시면 전속보험 설계사와 교차 모집 설계사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전속보험 설계사는 우리처럼 메리츠 화재에 전속으로 소속된다. 그래서 한 개의 보험회사와만 일을 하는 걸 우리가 전속보험 설계사라고 합니다. 자, 교차 모집 설계사는 뒤에도 자세히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뒷장에 넘어가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교차 모집은 우리가 그 메리츠 화재에 소속돼서 손해보험 상품을 모집을 하면서 나는 생명보험 상품에도 좀 관심이 있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생명보험 회사에 그 상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 설계사 시험을 봐서 자격을 획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명보험 회사에도 소속돼서 손해보험 상품과 생명보험 상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는 설계사를 교차 모집 설계사라고 합니다. 이 교차 모집 설계사는 꼭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설계사는 소속된 보험회사 그리고 대리점, 중개사의 모두 계약 체결의 중개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교차 모집 설계사는 손해보험사의 한 개, 그리고 생명보험사 한 개의 회사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설계사가 교차 모집 설계사에 해당된다. 그래서 일사존속의 예외제도에 해당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 시험 문제가 이대로 출제가 돼요. 자, Z생명보험 설계사가 A손해보험 설계사 영위 시 교차 설계사이다 라고 하면 맞는 설명이 된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데 문제를 그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문제 1번 찾으셨죠? 교차 모집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그랬네요. 자, Z생명보험 대리점이 A손해보험사와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얼핏 보면 이거 맞는 답 아니야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틀린 거 대리점. 대리점은 해당 사항 없어요. 그래서 대리점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틀렸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딱 뭐여야 된다? 생명보험 설계사와 A손해보험 설계사. 그것을 두 개를 함께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 상품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것만 가능한 거예요. 자, 두 번째, A손해보험 대리점이 Z손해보험사와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여기도 대리점이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손해와 손해는 함께 영위할 수가 없어요. 생명과 생명도 동시에 영위할 수 없어요. 딱 뭐만? 생명과 손해, 그리고 손해와 생명만 가능하다. 기억하셨죠?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Z생명보험사 설계사가 A손해보험사 설계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교차 모집 설계사에 해당되더라. 가능하더라 라는 거죠. 생명과 손해보험 설계사 상품이니까. 자, 4번 보시면 A손해보험 설계사가 Z손해보험 설계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지 않다. 왜? 손해보험은 동시에 같이 영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제 교차 모집 설계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다시 이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위로. 자, 손해 또는 생명보험 설계사가 한 개의 재산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위해 모집하는 것도 교차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저희 같은 손해보험 설계사도 교차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손해보험 부분과 재산보험 영역에 대한 부분을 함께 시험에 합격하고 둘 다 우리가 보험 모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격을 획득하신 후에. 그리고 자, 교차 모집 설계사에게만 적용되는 금지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 한 번씩 출제가 돼요. 자, 모든 모집 종사자에게는 금지사항들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교차 모집 설계사에게만 적용되는 금지사항이 있는데 아래에 보시는 세 가지가 해당됩니다.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자, 손해보험회사의 정보를 생명보험회사에
제공한다? 이거 잘못된 행동이겠죠. 그래서 금지 행위에 해당되고요. 일방의 보험회사만을 위하여 모집하는 행위, 이것 또한 금지사항. 회사가 정한 수수료 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 또한 교차 모집 설계사에게만 적용되는 금지사항이더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설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처럼 연수과정 이수 후에 설계사 시험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1년간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내에 등록을 하시면 언제든지 바로 등록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보험 관계 업무에 3년 이내에 1년 이상 종사자, 그러니까 3년 동안 1년 경력이 있으시면 바로 등록이 가능하시다는 얘기예요. 새로 시험을 보지 않으셔도. 이해하시겠죠? 자, 나중에 뒤에 대리점으로 등록할 때에는 여기다 플러스 1씩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울 때 설계사는 131 외우고 대리점은 242로 외울 거예요. 자, 131 설계사는 131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1년간 자격이 유지되고 3년 이내에 1년 경력만 있으면 바로 등록 가능하더라. 자, 그런데 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앞에 글자 잊어버리셔도 돼요. 후견인은 등록할 수 없더라 라는 거죠. 자, 그리고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이 뭐죠? 신용불량 돼가지고 난 도저히 나는 이 빚을 감당을 못하겠어. 그러면 국가에 파산 신청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파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돈을 다 갚고 신용이 복권이 되면 등록이 바로 가능해요. 그런데 복권되지 아니했다. 복권되지 않은 채로 10년이고 20년 지나도 절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이해하시죠? 그래서 파산은 무조건 복권이 돼야 된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복권되면 기간 상관없이 바로 등록 가능하더라. 자, 등록이 취소됐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에 2년이 미경과되었다. 자, 2년이 지나면 등록 취소됐다 또는 벌금을 받았다. 그러면 2년 후에는 등록이 가능해요. 그런데 2년 이내에는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가 법과 관련돼서 뭔가 등록 취소를 당했거나 벌금을 냈다라고 하면 2년 동안은 너 등록 안 돼. 기억하시고요.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라는 건 보험료나 보험금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얘기예요. 자, 돈과 관련됐다. 그러면 얘는 3년 동안 등록 못합니다. 여러분 보험금 가지고 보험료 가지고 장난치시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3년간 등록 못한다. 기억하시고요. 단 신용불량자는 등록 가능하고요. 미성년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신용불량자랑 간혹 파산자랑 좀 혼동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신용이 불량하다고 해서 모두 다 파산자는 아니거든요. 본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파산 신청을 해야지만 파산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신용불량자는 등록 가능하고 미성년자들도 등록이 가능하더라라는 얘기죠. 자, 예시는 25개월 경과자면 취소 후 25개월 경과자면 어때요, 여러분? 취소되었고 2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로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랬죠. 문제가 좀 이 설계사 시험 문제들이 좀 꼬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랬으니까 등록이 안 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1번 보험업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대요. 법과 관련되면 몇 년 동안 등록 못한다라고 했죠? 2년. 자, 선고받고 6개월간 복역 후 가석방된 자 그랬네요. 그럼 2년 지났다 안 지났다?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얘는 너는 등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2번 파산자로서 복권되어 3개월이 지났다. 파산되면 복권되면 무조건 등록 가능하다 그랬죠? 그 다음 날도 가능해요. 과거에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난 자. 자, 취소된 다음에는 2년만 지나면 등록 가능하다. 그래서 얘도 등록 가능한 자에 해당되겠고요. 과거에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 그러면 3년이 지나면 등록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등록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2, 3, 4번은 모두 등록 가능하고요. 1번은 등록이 가능하지 않더라. 여러분 이해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 끄덕끄덕 해주시고 예, 좀 오케이도 해주시고 네, 그래야 제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등록해서 열심히 우리가 설계사로서 또는 모집 종사자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만둬야 되겠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야겠어. 또는
이제 그만둬야 될 상황이 생겼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직접 말소를 해야 되는데요. 말소 시에 필요 서류가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냐. 해촉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얘는 사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 우편 원본이 필요한데 반드시 10일 경과된 것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신분증 지참하셔야 됩니다. 자, 해촉이라는 것은 조금 뒤에 제가 말소, 등록과 말소의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서 해촉이 뭔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직접 말소 시에는 뭐가 필요하더라? 해촉 증명서와 내용 증명 우편, 10일 경과된 것이 필요하고 신분증 필요하더라.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직접 말소 필요 서류가 아닌 것은 설계사 등록증 원본, 이게 정답으로 나와요. 아닌 것은 하고 기억하시고요. 교차 설계사의 경우 전속 보험사에서 말소되면 나머지는 자동 말소된다라고 했는데 등록은 우리가 협회에서 바로 등록이 가능해요. 우리가 직접 등록할 수 없어요. 또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말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접 말소를 해야 돼요. 특히 교차 설계사는 2곳 이상의 회사를 같이 소속이 되어 있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한 회사만 말소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아요. 2곳 다 직접 말소 신청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자동 말소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고요. 2년 경력 첨부하여 손해보험협회에 직접 등록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직접 등록이 아니라 직접 등록은 불가하고 등록은 자동으로 되나 말소 처리만. 마지막에 그만둘 때 말소 처리는 직접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예시. 보험회사 위촉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타 보험회사로 이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촉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우리가 해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촉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으로 뭘 해야 된다? 말소까지 해야지 이직이 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프로세스 쭉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시면 네, 협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위촉된 서류를 가지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직접 등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게 돼요. 우리 보통 회사랑 계약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뭐라고 한다? 위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보험설계사가 계약하는 것. 그 다음에 쭉 이제 모집 종사자로 일을 했어요. 하다가 그만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뭘 해야 된다? 보험회사와 계약을 해지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그 해지를 뭐라고 한다? 네, 해촉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와 계약 설계사 간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촉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꼭 직접 말소하셔야 된다. 어디에 방문해서? 협회에 방문하여 직접 말소해야 된다. 그래야 타보험회사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설계사 등록과 말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보험회사와 위촉 계약이 종료되면, 해촉되면 자동으로 말소 처리된다. 처리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네, 직접 말소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설계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요. 위탁은 어디에? 보험협회에. 자, 현재 보험설계사 등록에 관한 업무는 보험협회로 위탁하고 있다. 자, 등록 후라도 등록 제한 사유, 좀 전에 후견인 또는 파산자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등록과 말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대리점으로 등록할 때, 대리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이제 어떠한 그 내용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점 등록 또한 여러분 설계사 등록할 수 없는 그 취소 사유들 있죠. 그것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대리점은 여러 보험회사와 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메리츠 상품도 팔 수 있고 S사 상품도 팔 수 있고 H사 상품도 팔 수 있는 거예요. 대리점은요. 자, 그래서 회사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등록 요건을 보도록 할게요. 연수과정 이수 후 대리점 시험 합격하고 2년 이내에 등록 가능하고요. 그래서 설계사는 131이었는데 대리점 242라고 외우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2년간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관계 업무에 4년 동안 2년 이상의 종사자. 그래서 4년 동안 2년의 경력이 있으면 바로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42, 대리점 242를 외워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마킹하는 거, 외우는 거 이렇게 알려드리면 꼭 여러분 같이 쓰셔야 돼요. 자,
아래에 한번 보실게요. 자, 개인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업무 폐지도 가능합니다. 개인 대리점은. 자, 법인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상법상 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대리점입니다. 법인 대리점은 어디 무슨 법에 따라서 상법상, 보험업법상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유자격자를 꼭 1명 이상 보유해야지만 법인 대리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법인 대리점의 감사는 모집인을 겸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로 채용되는 사람은 굳이 유자격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자, 아래에 네모표를 한번 보실게요. 자, 대리점 구분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영위 업종별로는 전업 대리점과 겸업 대리점이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 골라라 그러면, 아니, 또 업종별로 같은 다르게 묶인 것끼리 골라라 그러면 전업, 겸업을 고르셔야 돼요. 업 들어가니까 금방 찾으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유형별로 골라보자 그러면 전속 대리점과 비전속 대리점이 있어요. 전속 대리점은 한 개 회사의 상품만 판다라고 하면 전속 대리점에 해당되고요. H사 또는 S사, 우리 메리츠 거, 이렇게 3개 회사 거를 전부 다 우리는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뭐죠? 비전속 대리점이 되는 거죠. 자, 영위 종목별로 분류를 해보자 그러면 생명보험 상품을 파는 대리점, 손해보험 대리점, 재산보험 상품을 파는 대리점으로 구분할 수 있더라라는 경우. 자, 종목입니다. 종목. 자, 운영 주체별로 보시면 누가 운영을 하느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이 운영하면 개인보험 대리점, 법인이 운영한다 그러면 법인보험 대리점이고, 법인보험 대리점은 상법상 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대리점이라고 했고, 유자격자 1명 이상 보유해야 된다라고 했고, 감사는 모집이 불가하다라고 조건이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간단손해보험 대리점,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한 문제씩 잘 나오거든요. 모두 이렇게 문제에 출제되는 것들만 사실은 핵심 요약집에서 저희가 구성을 해놓기는 했어요. 간단손해보험 대리점이 뭐냐라고 하면 예시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해가 쉽도록. 자, 골프장 업을 하시는 분이 골프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 대리점의 하나의 자격을 열어주는 거예요. 또 여행사를 하시는 분이 여행보험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하나의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죠. 그게 간단손해보험 대리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간단손해보험 대리점의 조건은 손해보험만 존재합니다. 생명보험, 변액보험 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름 또한 뭡니까? 간단손해보험 대리점이죠. 자, 특정 재화의 판매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 있는 보험 상품만 모집한다. 그래서 특정 재화의 판매, 여행 상품을 파는 여행사는 뭘 팔 수 있어요? 여행보험을 팔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거 하나만 딱 팔기 때문에 시험 자격은 면제가 됩니다. 이 자격 기준에 시험에 나와요. 시험 자격은 면제가 되고요. 교육 시간은 8시간 이수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부 교육 2시간은 필수로 해당이 된다. 그리고 골프장에서는 골프보험 판매, 여행사에서는 여행보험 판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주택화재보험 같은 거 판매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죠. 그게 간단손해보험 대리점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문제 보도록 할게요. 법인보험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한 조건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네요. 유자격자를 1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감사와 모집인은 겸임할 수 있다? 아니죠. 겸임할 수 없다. 그래서 유자격자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상법상 법인 설립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꼭 법인 설립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리점의 감사는 유자격자로 보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꼭 유자격자가 아니어도 된다. 무자격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점으로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설계사 등록 제한 해당자는 대리점으로도 등록할 수 없어요. 뭐였죠? 네, 후견인 그리고 파산자. 자, 그리고 설계사 중개사로 등록된 자도 대리점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계사 중개사를 그만두고 대리점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자동차 판매업자, 전세버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재단사단법인, 비영리 법인단체들 있죠. 그리고 자기대리점, 그리고 다른 회사 임직원들도
대리점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 중고차 수입차 판매업자는 대리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단손해보험 대리점의 형태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중고차 수입차 판매업자는 대리점으로 등록이 가능하더라.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뭐 자기 대리점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 용어 생소하시죠? 자기 대리점이라는 것은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그런 자를 계약자,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 총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차지하는 경우 우리가 자기 대리점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제가 대리점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모집한 보험이 저를 고용한 자를 대상으로 해요. 그 사람이 피보험자나 계약자예요. 그 보험료가 제가 총 보험 모집한 100분의 50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만. 그것이 뭐다? 자기 대리점이다. 그런 경우에 대리점 등록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거 뭐 다른 거 길게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자기 대리점은 조건이 뭐다? 자기 계약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자기 대리점이다. 그러면 대리점 등록이 제한된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세요. 그리고 중고차 수입차는 중고차 수입자 판매업자는 대리점으로 등록이 가능하더라. 이 정도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대리점 업무를 폐지할 때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업무 폐지 동의서 필요한데 대리점은 한 개의 회사와 소속된 경우도 있지만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지만 2개, 3개 회사랑 체결한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에는 계약 체결 보험회사 전부에 폐지 동의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분증, 그리고 대리점 등록증 가져가야 한다. 자, 4번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록 가능한 금융기관은 농협은행과 신용카드사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라고 합니다. 자, 공제조합은 등록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하나 더 알아두셔요. 신협과 겸용여신업자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외워요? 신공여신으로 외우세요. 신공여신. 신공여신 외우시고, 자, 보험대리점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영업보증금이 필요해요. 영업보증금,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다가 영업보증금을 예탁을 합니다. 자, 만약에 제가 보험대리점을 영업 개시를 하려고 하는데 메리츠 회사의 상품을 팔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메리츠 회사에다가 영업보증금을 예탁을 해야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S사 거도 나는 모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메리츠에다가도 예탁하고 S사에다가도 계약하고 예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업보증금의 규모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와 협의해서 예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인보험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3억을 예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1억 원은 어디에 해당된다? 개인 대리점에 해당이 되겠죠? 자, 개인 대리점은 1억, 법인보험 대리점은 3억이더라. 이거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보증금의 증액도 명할 수 있습니다. 1억 이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 의무가 면제된다. 아무래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아무래도 농협이나 이런 데는 좀 금융과 관련돼서 좀 자산이 넉넉하기 때문이랄까? 그런 부분들도 있겠다라고 제가 그냥 좀 예측을 해보는 거고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것은 자동차 판매업자는 등록할 수 없고 중고차 판매업자는 등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중고차 판매업자 그리고 수입자 판매업자도 대리점으로 등록이 가능하더라. 자동차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중고차 수입자 판매업자만 등록이 가능하더라. 법인보험 대리점은 손해보험 개인 대리점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반드시 1명 이상 두어야 된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유자격자 1명 필수라고 했고요. 설계사는 등록할 수 없고 중개사는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설계사, 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보험회사의 임직원도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설명은 몇 번이 되겠죠? 요거 틀린 설명은 3번이 틀렸으니까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맞는 설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계사와 대리점 등록과 말소 또는 영업보증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자, 이제 재무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재무 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효과적인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재무 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나이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되면 아, 나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 해보셨죠? 그래서 사실 설계사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자, 이럴 때 이런 고민들을 할 때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그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용 불안과 조기 퇴직, 그리고 현재 금융 상품들이 매우 다양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융 상품 중에 나한테 맞는 건 어떤 거지? 라고 조사나 어떤 그 계획을 통해서 재무를 우리가 확보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해진 금융 상품들 때문에 재무 설계가 필요해졌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된 금융 상품 이러면 틀립니다. 예전에는 사실 뭐만 있었죠? 재무 설계할 때 뭐 적금 같은 거만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금융상품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꼭 재무 설계가 필요하더라라는 거고요. 예시 보시면 특정 계층의 금융 관련 고급 정보 독점에 따른 불안감 해소 때문에 재무 설계가 필요하더라라고 하면 틀린 게 된다라는 거죠. 이 문항 그대로 지문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은 여러 번 읽어보셔야, 특히 예시는 꼭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기적인 수정 작업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 그랬네요. 그것이 뭐냐? 위에 나와 있는 목정진 개실수, 외우는 방법, 목정진 개실수로 외워주실 거예요.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재무 설계할 때에는 고객의 목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고객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재무 설계를 해야 되니까, 방향을 설정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목표를 확인했으면 뭘 해야 돼요? 정보를 수집해야겠죠.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무 상태를 진단하게 됩니다. 누구의 재무 상태? 고객의 재무 상태. 진단을 해야지만 어디에다 어떻게 얼마만큼의 금액을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재무 상태 진단하고요. 다음은 실제적으로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계획 작성한 후에 뭐를 해야 돼요? 실행에 들어가야겠죠? 실행을 해봤더니 어때요?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봤더니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안 맞네. 잘못했어. 그럼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재평가한 후에 수정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외우는 방법, 목정진 개실수. 네, 목정진 개실수. 그래서 예시 보시면 초기에 수립된 계획을 끝까지 추진한다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재무 설계의 단계를 열거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목정진 개실수를 순서대로 찾으라는 거죠. 자, 고객의 목표 확인을 했으면 정보 수집을 해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목정진. 네, 재무 상태를 진단을 해라. 그 다음에 실천 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개실수. 네, 실행을 해야 한다. 실행을 해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평가한 후에 수정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네, 맞게 나열된 것은 재무상태 진단 그리고 실행 2번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한 번만 더 외워볼까요? 큰 소리로 목정진 개실수. 목정진 개실수. 소리내서 외워주시는 거, 이거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네, 뇌과학자들이 말합니다. 꼭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50분이 돼가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좀 시작을 늦게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고 여러분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조금만 더 하고요. 그 다음 한 3교시 정도에 제가 조금 일찍 끝내드릴 수 있으면 좀 빨리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5번째, 보험 판매 프로세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집 종사자가 돼서 보험에 대해서 상품을 판매를 할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순서대로 판매를 할 것이냐? 자, 가접정, 가계소, 중 순서대로 우리가 영업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가망 고객을 발굴을 합니다. 자, 누구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것인지 그게 가망 고객 발굴이 되겠고요. 자,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지 정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개를 받았어요. 그러면 만나야겠죠? 그게 접근에 해당되고요. 다음, 그 고객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5대 필요자금도 조사하고 이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인데 자녀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 우리가 정보 수집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나이가 많으신데 자녀가 없다? 그럼 혹시 이분한테는 어떠한 상품을 권유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간병인 지원을
네, 권유를 해드리겠어요. 자, 이렇게 최적의 위험보장 설계를 해서 우리가 가입을 권유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그 어르신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네. 나 늙어서 간병인이 필요할 수 있겠네. 나 그거 넣어줘.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계약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보험 설계사의 또는 모집 종사자의 최종 목표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체결하고 난 다음에 어르신 간병인 지원 보험 좋으시죠? 주변에 혹시 또 필요한 분들 계실지 몰라요. 소개 좀 부탁드려요. 라고 소개 확보를 하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증권 전달을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이 순서를 외워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외운다? 가접정, 가계소, 증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예시 한번 볼게요. 판매 프로세스는 각 단계는 독립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어떻게? 유연하게 그리고 서로 어우러지게 그렇게 요령껏 잘 끌어나가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면 가망 고객이라는 것은 연고나 소개 등을 통해서 우리가 가망 고객을 발굴할 수 있더라라는 거고요. 연고 소개로 우리가 가입을 했을 시 절대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건 틀린 설명이 됩니다. 왜?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해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고객과의 첫 만남 단계는 무슨 단계다? 접근 단계다. 그래서 접근하면 첫 만남 바로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자, 최적의 위험보장 설계를 제시하는 단계는 뭐다? 가입 권유 단계다. 자, 어르신 자녀가 없으시니까 간병인 지원을 좀 들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최적의 위험보장 설계죠. 그 어르신에게는. 자, 그런 단계가 어떤 단계다? 가입 권유 단계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지금 정보 수집 단계가 여러분 누락이 돼 있죠. 정보 수집 단계에서 뭐를 해야 돼요? 이 어르신이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 외에 다른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입 권유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영업의 최종 목표이자 새로운 서비스의 단계는 계약 체결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증권 전달 단계는 정확한 보험 가입에 대한 최종 확인 그리고 완전 판매 실현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 증권 전달하면서 우리는 소개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간다? 다시 가망 고객이 발굴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5대 필요자금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느냐? 생활비, 양육비, 주택구입비, 노후자금, 그리고 긴급 예비자금들이 있더라. 이 내용을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만 하시면 돼요. 5대 필요자금이 아닌 것은 장례비다. 네,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아닌 것은 하고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보 수집할 때 뭘 조사해라? 5대 필요자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더라.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험 판매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네요. 정보 수집 단계라고 했는데 고객의 니즈 및 재무정보를 토대로 한 최적의 위험보장 설계 단계다. 최적의 위험보장 설계 단계는 어디죠? 정보 수집이 아니라 가입 권유 단계죠. 자, 다음 두 번째, 정확한 보험 가입에 대한 최종 확인 및 완전 판매 실현 단계다. 무슨 단계였죠? 증권 전달 및 소개 확보 단계였다. 자, 완전 판매 실현 단계 또는 최종 확인 이러면 증권 전달입니다. 마지막 단계. 자, 보험 영업의 최종 목표이자 새로운 고객 서비스의 시작 단계. 최종 목표 나오면 뭐죠? 와우, 체결했다. 네, 계약 체결이 우리 모집 종사자에게는 최종 목표가 되겠더라라는 거고요. 증권 전달이라고 했는데 고객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정보 수집 단계. 네, 말 그대로 증권 전달이 아니라 정보 수집 단계더라.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설명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우수인증 설계사. 자, 우리 2학년 설계사가 됐으니까 우수인증 설계사 한번 돼보셔야겠죠? 3년 이상 열심히 근속하시고 열심히 보험 모집하시고 유지가 잘 되도록 하시면 우수인증 설계사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명예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포상이나 뭐 이런 것들, 법정 의무 면제 이런 것들 없거든요. 자, 근데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명예직이더라도 이거 언론에 홍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제고시키는 데에는 큰 영향을 합니다, 여러분. 자, 선발 대상은 첫 번째, 보험 설계사이거나 개인 전속 대리점인 경우에 가능하다. 그래서 사용인이라는 건 사용자, 고용주를 말하고 비전속 설계사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소속돼 있다? 네, 우수인증 설계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설계사와 개인 전속 대리점만 가능하다. 두 가지 외워주시고요. 자, 요건은 어떠한 조건들을 갖춰야 되느냐.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근무하셔야 돼요. 여러분 3년 이상 근무하실 준비 되셨죠? 자, 유지율과 소득과 실적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준은 매년 협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손해율은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모집한 그 계약에 관해서 계약자들이 얼마나 보험금을 타갔냐, 이게 손해율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보험은 장기 계약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보험 계약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느냐, 중도 해지당하거나 뭐 이러한 그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고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지율과 소득과 실적 기준으로 우수인증 설계사를 선발을 한다더라 기억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 판매 및 모집질서 위반이 한 건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0건이어야 되더라 기억하시고요. 손해보험협회에서 인증하게 됩니다. 협회에서.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1년간 우수인증 설계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도용했다, 인증을 도용했다 그러면 2년간은 또 신청을 금지합니다. 자, 그리고 별도의 수당 따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네, 굉장히 본인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죠? 프라이드가 올라간다고 해야 될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꼭 목표를 삼으시기 바라고요. 보험연수원의 무상교육이 네,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볼게요. 금융위원장의 포상 없습니다. 불완전 판매 건수는 0건이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0건일 건 많이 나와요. 자, 우수인증 설계사 효력 상실 사유가 아닌 것은 우수인증 설계사 교육에 불참했다라고 해서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우수인증 설계사 선발 요건으로 맞는 것은 그랬는데 불완전 판매 건수가 0건이어야 된다. 자, 신청 또는 선발 당시 보험 설계사 및 법인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법인은 안 된다라고 그랬죠? 개인 보험 대리점만 가능하다. 자, 동일 보험회사 또는 보험 대리점에 2년 이상 설계사로 소속될 것 그랬는데 근속 연수는 3년이더라. 손해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것 그랬는데 손해율은 보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뭘 본다? 얼마나 유지가 잘 되고 있느냐, 소득은 얼마고 실적은 얼마냐, 이런 것들만 볼 것이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얼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이번 1교시가 마무리가 됐네요. 네, 넘어가자고 해서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네, 저도 당황했습니다. 자, 여러분 1교시 마무리를 해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너무 빠르거나 또는 따라오기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괜찮으셨다고 제가 믿어도 되는 거죠? 한 분이 막 끄덕끄덕 해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자, 제가 그 키포인트 메모해드린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화장실 얼른 다녀오시고 네, 간식도 하나 얼른 드시고 저랑은 조금만 쉬는 시간 조금만 줄여드릴게요. 네, 10시 5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쉬는 시간 많이 드릴게요,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